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뛰어난 업적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후세에 그 이름이 전해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하죠. 누구나 어린 시절에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는 꿈과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상을 뒤흔든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업적은 당연히 배울 만한 훌륭한 것들임이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겠죠.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만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엽기 인물 세계사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나이팅게일, 간디, 클레오파트라, 마리 퀴리, 잔다르크, 나폴레옹 등등 많은 위인들과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흥미로울 법한 많은 커다란 세계적인 사건들, 그 이야기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참 어렵고 머리 아프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낸 책을 읽는 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책에 실린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나이팅게일, 피리 부는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해서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엽기 인물 세계사,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독일 그림 형제의 동화 등으로 유명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실화일까 허구일까?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흥미롭게도 이는 13세기 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는 하멜른시 의사당에 새겨진 기록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 탄생 후 1284년 6월 26일 하멜른에서 아이들이 납치되어 사라졌다. 하멜른에서 태어난 아이 130명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코펜 언덕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 사건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하멜른 마르크트 교회의 높이 6m, 너비 3m 스테인드 글라스에 짧은 글귀로 새겨져 있다. 1300년 무렵의 일이다. 그런데 그 글은 세월이 지나며 차츰 마모되었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훼손되어 기이한 내용만 살아남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사라진 날은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축일인 6월 26일이었다. 그날 130명 아이들이 하멜른 시내에서 골고다 언덕 방향을 향해 인솔자를 따라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코펜 언덕까지 따라간 다음 그곳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당시 하멜른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나이는 대략 몇 살쯤 되었을까? 그림 동화 등에서는 4살 이상으로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의 중세 근세 사회의 가족상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필리프 아리에스는 아동의 탄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 시대의 가족은 아이를 많이 낳았고 아이들은 적어도 아주 어린 시기에는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자식의 수를 헤아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평균 수명이 짧았던 것은 어려서 죽은 아이가 그만큼 많은 탓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 무사히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도박에서 돈을 따는 일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고 행운이 따라 주어야 가능했다. 130명 아이들은 당시 성인 나이인 15세에 얼추 도달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즉 어느 정도 자라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시 하멜른은 소도시가 많은 독일에서도 상당히 한적한 고장이라 노동 가능 인구는 대략 2,000명 정도였다. 그중 무려 130명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 하멜른시 주민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얼마나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왔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당시 아이들의 실종을 두고 유력한 3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째, 아이들 130명이 페스트 등의 전염병으로 급사했다는 설. 둘째, 동유럽 계몽을 위해 동방 이민이 네덜란드와 독일 각지에서 추진되었는데 당시 하멜른 청소년들도 모집되어 집단 이주했다는 설. 셋째, 신의 기적을 경험한 카리스마 넘치는 인솔자를 따라 아이들이 소년 십자군이 되어 성지 예루살렘을 향해 도보 행진에 나섰다는 설. 이 중 첫 번째 가설은 논리적 결함이 별로 없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왜 하필 아이들만, 그것도 130명이나 한꺼번에 사라졌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가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에 가서 성공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라는 달콤한 말로 아이들을 꼬드긴다 해도 과연 130명을 한꺼번에 모집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점이 약점이다. 더구나 2주 후 그 누구도 하멜른으로 연락을 취해오지 않았다는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세 번째, 소년 십자군설은 17세기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도 지지한 설이다. 라이프니츠의 메모에 따르면 1212년에 아이들을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보낸 사건은 두 성직자의 감언이설이 만들어낸 거짓 기적이었다. 라며 예루살렘을 야만인의 손에서 해방해야 한다며 순진한 아이들을 설득했다. 라고 적혀 있다. 라이프니츠는 하멜른 사건이 1284년이 아니라 1212년 무렵에 일어났다고 추정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소년 십자군으로 차출된 청소년은 대부분 사라센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거나 바다에 던져지는 등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고 한다. 이후 운 좋게 살아남은 몇 명의 아이들만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아이들에게 왜 덜컥 낯선 사람을 따라갔냐고 묻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시 서민의 삶은 마땅히 즐길 오락거리도 없이 따분한 일상생활의 반복이었다. 그러다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접하면 억눌러 왔던 욕구가 한순간에 폭발하기 마련이다. 특히 한창 피가 끓는 나이의 청소년이라면 누군가 그럴듯한 말로 꼬드기고 부추기면 별 생각 없이 쫄래쫄래 따라 나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추리도 개연성은 높지만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추리에서는 시대를 자의적으로 조작한 부분을 해명할 길이 없다. 위에 설명한 3가지 가설 외에도 꽤 그럴듯한 가설이 하나 더 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가설이 가장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잠깐 살펴보자. 이 가설에서는 아이들을 꿰는 사람, 즉 피리 부는 사나이를 왕이나 귀족 같은 고위층 인물이 모종의 은밀한 목적으로 고용했다는 설이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대량으로 필요한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일에 적합한 바람잡이를 고용해 아이들을 유인해 조달하는 데 이용했다는 추정이다. 예를 들어 독일 출신이며 이탈리아 생활에 비중을 두었던 프레드리 2세라는 별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있다.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프레드리 2세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인권을 무시한 실험을 자행했다. 만약 갓 태어난 아기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말문이 트인 아기는 무슨 말을 할까? 프레드리 2세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실제로 실험했으며 실험에 참여한 아기는 모조리 사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프레드리 2세에게 적대적이던 한 성직자가 남긴 것이므로 어느 정도 편견과 과장이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실제로 그런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 실험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해도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체포되어 죗값을 치를 일은 전혀 없었다. 왕이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1300년 무렵부터 유럽에서 교황의 권위가 눈에 띄게 추락하기 시작했다. 하멜른에서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직전 무렵이었다. 그때까지 종교적 금기로 여겨지던 인체 실험도 귀족의 성에서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가난하지만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 130명이 어느 괴짜왕이나 귀족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게 여겨진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악행은 빨리 해치우는 게 낫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 도시에서 아이들을 조달하기보다 한 도시를 콕 집어서 필요한 아이들을 한꺼번에 끌고 오는 게 꼬리를 잡힐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진상은 완전히 베일에 감춰져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은 오직 신만이 아는 찜찜하고도 무시무시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나이팅게일은 과연 백의의 천사였을까? 흰옷을 입은 천사, 타인을 위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간호사의 상징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는 1820년 한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유복한 영국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 플로렌스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플로렌스는 이탈리아 도시 피렌체의 영어 이름이다. 나이팅게일의 부모는 이탈리아에서 3년간 신혼여행을 즐기던 중 피렌체에서 태어난 나이팅게일에게는 플로렌스, 그보다 1년 먼저 파르테노페에서 태어난 딸에게는 프랜시스 파세너피라는 태어난 도시명을 딴 이름을 지어 주었다.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신혼여행으로 몇 년이나 지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듯 나이팅게일 가문은 빈부격차가 뚜렷하던 당시 영국에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집안이었다. 부유한 집안의 귀한 딸 나이팅게일은 그야말로 금지옥엽으로 사랑받으며 자랐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아버지 못지않게 부유한 자산가와 결혼해 자유는 없지만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나이팅게일은 남달랐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실제로 그는 기도하던 중 그리스도의 후광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을 받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그의 나이 17살 때의 일이다. 나이팅게일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방법 중 무엇이 최선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했다. 당시 그는 지식인이던 아버지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다.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가던 20살 무렵 어느 날의 일이었다. 전 과학자가 될 거예요. 전형적인 이과 성향의 학생이던 나이팅게일은 마치 선언하듯 이렇게 말해 부모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해도 과학자들이 오늘날처럼 존경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데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더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4살 나이팅게일이 간호사가 되겠어요.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는 결심을 밝히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의 어머니와 언니가 충격받고 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독자 중에는 간호사가 되는 일이 뭐 그리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당시 병원은 그야말로 하층 계급을 위한 시설이었다. 상류 계급은 얼마든지 필요할 때 의사를 자기 집으로 불러 시종처럼 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29년 런던에서 최초로 경찰이 조직되었는데 경찰의 주요 업무가 병원 환자 간 우발적, 계획적 범죄와 살인을 막는 일이었다고 하니 병원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간다. 그런 사회에서 간호사는 존경받기는커녕 누구나 기피하는 비천한 직업으로 인식되었다. 심지어 매춘부가 부업으로 간호사를 겸업할 정도였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가 되어 크림 반도의 천사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얻으며 전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라는 말 그대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 덕분에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크림 전쟁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광대한 토지 영유권을 두고 벌인 전쟁이다. 1853년 3월 28일에 발발한 이 전쟁은 1856년 3월 30일까지 3년 동안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전장의 병원에서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활약했다. 그는 24시간 연속 근무를 자청하며 모든 수술에 입회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 모습을 본 한 육군 장성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여자의 눈으로 외과 수술을 지켜보는 게 즐거운 모양이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수술 장면을 지켜본다. 아름다운 외모와 갸냘픈 몸매의 젊은 나이팅게일은 군인 사이에서 오늘날의 아이돌 스타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전장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군인들의 그를 향한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전후 나이팅게일의 모습은 신문, 노래, 그림, 회상록, 시, 소설 등에 등장했고 언론은 앞다투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의 천사였다. 단 어떤 의미에서는 백의의 천사보다 죽음의 천사에 가까웠지만 실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격적이게도 그가 목숨을 구한 환자 수보다 사망한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시 죽은 환자 중에는 제때 적절한 응급조치와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다면 충분히 생명을 구했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알고 보면 크림 전쟁에서 간호사로서 남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업무 실적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놀랍게도 터키 이스탄불 근교 스쿠타리에서 나이팅게일이 간호 책임자로 근무한 병원에서는 환자 2만 5천 명 가운데 사망자가 무려 1만 8천 명에 달했다. 즉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5명 중 3명 이상이 죽어서 병원 문을 나온 셈으로 하루 최고 70명이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현장이었다. 크림 전쟁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곳이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간호 책임자로 일하던 병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분노를 터뜨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 수뇌부의 잘못이에요. 병사들이 우리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나이팅게일의 말이 사실과 부합할까?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끝난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감염병 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윌리엄 파에게 데이터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파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초보적 위생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동상과 영양실조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한 병사, 죽지 않고 제 발로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설 수 있던 병사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깜짝 놀랄 만한 결론을 내렸다. 나이팅게일의 병원은 수용 가능한 인원수를 훨씬 웃도는 환자를 꾸역꾸역 받아들였다. 정신력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으나 의사와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위생 상태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해 도리어 병이 심해지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긴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에서 파견한 위생위원회가 감사에 나서면서 위생 상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사망률이 떨어질 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 이렇듯 잔혹한 진실이 완벽주의자로 자처하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아예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라고 큰소리치던 나이팅게일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한데 놀랍게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실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데이터를 주위의 만류와 반대를 뿌리치고 세상에 공개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때 그가 남긴 말이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도 이렇듯 무서운 생명 경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병원 건물의 구조적 결함과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 이런 면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지닌 훌륭한 성품과 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그는 90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런던의 간호사 양성소를 설립하고 간호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또 그는 육군 위생 개혁, 인도의 공중위생 보급 등에도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전기작가 휴스몰은 그를 다음과 같이 조금 야박하게 평가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환자 중 한 명이다. 인간이란 본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존재지만 그 중에서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가장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존재가 아닐까. 인류가 낳은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인류가 낳은 가장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400년 넘는 긴 시간이 지났으나 그의 인기는 여전히 사그라질 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자체를 마치 종교처럼 맹신하고 신봉하는 풍조마저 생겨났기 때문이다. 수많은 종교에 종말론이 있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특히 종말론적 요소가 두드러졌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유명한 예언 중 세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프랑스 고어로 쓴 원고는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7개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위대한 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후로 성공적으로 지배하리라. 원문에는 7월이 아닌 7개월이라고 나온다. 도저히 프랑스인이 프랑스어로 썼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엉성한 문장이다. 게다가 이 시에는 인류 멸망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공포의 대왕이나 앙골모아의 위대한 왕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이 시를 제멋대로 해석하게 만든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을 지날 때까지만 해도 이 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며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자 시의 감도는 기묘한 분위기와 세기말적 분위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전 세계인들은 기이한 현실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다. 예언시 한편으로 16세기 프랑스 초능력자 노스트라다무스는 죽은 지 400년이 지난 뒤에도 유명세를 유지했다. 심지어 20세기 중반까지 나치스 독일이 중요한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그의 시를 참고했을 정도다. 1999년이 가까워지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 예언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신흥 종교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애매모호한 예언으로 전 세계인의 정신을 쥐락펴락한 노스트라다무스 자신이야말로 공포의 대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생전에 그의 예언은 신통하게도 적중했다. 게다가 살아있는 동안 상당히 정확하게 족집게처럼 예언하는 영험한 신통력으로 전 유럽 내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신령이 내려주신 직감이 있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쉽게 말해 그는 신령한 눈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기록에 남은 예언 중 적중해서 유명해진 예는 그가 프랑스 국왕의 사고사를 예언한 것이다. 1555년 5월 4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이 출간되었다. 그의 책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궁정 귀족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프랑스 왕비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프랑스에서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오컬트 마니아로 점성술과 각종 주술에 심취했다. 그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 110편 제1권 35번 예언을 읽고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넘어서리라.
싸움터에서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황금 갑옷 속에 두 눈을 찌르리라. 노스트라다무스 특유의 수수께끼처럼 애둘러 말하는 시에서 늙은 사자는 자신의 남편 앙리 2세를 가리킨다고 왕비는 직감했다. 남프랑스에 살던 노스트라다무스는 왕실이 마련해준 말을 바꿔 타고 왕궁이 있는 파리로 향했다. 1555년 여름 어느 날의 일이다. 왕비는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사자가 나오는 시구를 해석해보라고 다그쳤다. 국왕폐하께서 무참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 예언이 앙리 2세를 향한 것임을 인정했다. 곧이어 노스트라다무스는 국왕을 아련했으나 왕은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예언은 적중했다. 1559년 국왕 부부의 딸 엘리자베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마상 창시합이 열렸다. 당시 40살의 앙리 2세는 한때 기사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자신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과시하고 싶었던지 몸소 시합에 나섰다. 그런데 국왕보다 7살 어린 몽고메리 백작 가브리엘 1세가 힘조절에 실패했는지 그의 창이 국왕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들어가 뇌를 관통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 사고로 국왕은 위독해졌고 당시 의술로는 손쓸 방도조차 없는 상태에 빠졌다. 슬픔에 잠긴 왕비는 어떻게든 남편을 살리고 싶었다. 그러나 어설프게 치료하는 바람에 죽음의 시기를 늦춰놓기만 했고 국왕이 단말마의 고통을 느끼는 시간만 길어졌다. 며칠 후 의사들의 필사적 치료도 소용없이 국왕은 세상을 떠났다. 국왕의 죽음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불경죄로 목이 달아났을까? 왕비에서 데뷔가 된 카트린은 그를 원망하기는커녕 열렬한 지지를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왕가의 불길한 예언을 하면 불경죄로 처벌을 받는데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외였다. 카트린은 자식들의 미래를 예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노스트라다무스는 1564년 국왕 전속 의사 칭호를 얻었다. 그 무렵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아들 중 성인이 된 이가 셋이나 있었기에 그중 누군가가 국왕의 자리를 물려받으리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아드님은 모두 왕이 되십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부탁을 받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 결과를 아뢰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가까운 미래에 현 왕가의 지배가 끝날이라는 예언이었다. 이번에도 예언은 적중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아들들은 모두 국왕으로 즉위하지만 하나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1564년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아들 샤를 9세를 아련하는 자리에 동행한 노스트라다무스는 수행원 속에 있던 11살 귀족 소년을 흘낏 보고 뭔가를 직감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소년이 잠에서 깨는 자리에 자신을 은밀히 들여보내달라고 청했다. 아침에 시종들이 옷을 갈아입히려고 잠옷을 벗긴 소년의 몸을 유심히 관찰하던 노스트라다무스는 장차 이 소년이 국왕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 사마귀 모양과 위치를 보고 직감했다는데 이 예언도 적중했다. 훗날 소년은 앙리 4세로 왕위에 올랐고 프랑스 왕가는 부르봉 왕가로 교체되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정확도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한정되었을까?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그의 예언이 빗나가는 게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해드렸던 이야기들 중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냥 동화에 등장하는 허구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서 놀랐고 1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실종된 큰 사건이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는데 또 한 번 놀랐네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세계사에 대해 공부할 때는 한 줄, 두 줄 정도 분량으로 언급되었던 인물이나 사건들이 자세히 펼쳐놓고 보면 한 권의 책으로 가득 채워도 부족할 만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알고 보면 매우 흥미롭고 거대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재미있게 세계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다음에 만날 새로운 책을 또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